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빠졌다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벌였습니다. 9일까지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권력형 비리 은폐의 목적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김종인 여야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원내대표 중심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에는 두 대표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맞짱 토론. 오늘은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관련 평가,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징계의 전망과 이후 파장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적격 인사가 내정됐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단순 국면 전환용이라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4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진영 행안부 장관 후임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임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을 지낸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개각은 지난 7월 통일부 장관 교체 이후 5개월 만이며 4명 이상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정부 출범 원년 멤버인 김현미 장관과 박능후 장관은 3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특히 김현미 장관 교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인사, 이정옥 장관 교체는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발언한 데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에서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적임자들이 발탁됐다며 이번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사가 없는 단순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오늘 법사위 소위를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공수처 출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되자 공수처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통해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반발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는 친문 돌격대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기 위해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법 개정을 시도하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추미애와 같은 형태의 공수처장을 앉혀서 모든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성공도 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쟁점 법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최대 쟁점인 공수처와 관련해 여야는 일단 원내대표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지난 9월 10일 이후 두 번째 회동을 가졌습니다.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기한 내 처리된 데에는 여야 대표의 노고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통큰 합의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바람 속에 같은 배를 탄 풍우공주의 입장 아니겠는가. 두 분 지도자께서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통큰 합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여야는 회동에서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최대 쟁점인 공수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가 인식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를 발족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난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과 관련해선 다음 주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의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징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징계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며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가 벗겨진 게 아니라 직무정지가 일시적으로 풀린 것뿐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연기된 데 대해선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징계위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윤 총장도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률가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자격과 자질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를 연기한 건 아직 윤 총장 제거를 위한 징계를 확신하지 못한 시간 벌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비롯해 법원까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만큼 징계위를 여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윤 총장과의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이미 깨어진 것은 감찰위원회 결정, 전국 검사들의 태도, 또 법원의 가처분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과 함께 10일 징계위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말 그대로 상시국회가 도입되고 국회의원의 상임 및 출석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시국회를 사실상 도입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에 더해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 질문을 2월과 4월, 6월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상임위 전체 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 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은 회의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회 회의 출석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 권한 폐지와 안건 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내용 등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규칙과 운영 전반에 관한 큰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논의해서 2월 국회에서 더 좀 넓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뒤에 그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 및 이 논의하는 속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시국회는 7월을 제외하고 매년 2월부터 8월까지, 9월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리게 돼 사실상 상시국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당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여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고요. 여당도 야당에 추월당했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불리는 40%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깨진 겁니다. 어제 리얼미터는 37.4%,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오늘 한국갤럽 조사는 39%였고요. 네. 문 대통령이 39%를 기록한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거취 논란과 부동산 논란 이후 세 번째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긍정과 부정평가 대목입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3개월 조사에선 긍정과 부정 모두 40% 중반으로 비슷했지만 지난주부터 격차가 벌어지면서 긍정 39%, 부정 51%로 이 12%포인트를 기록한 겁니다. 그동안 유지했던 40% 지지율이 깨진 것은 물론 진보층 지지율 이탈이 많다는 점과 무당층에서도 부정률이 61%로 긍정평가를 앞선 점이 눈에 띕니다. 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선 33%였지만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선 현 정부 들어 28.9%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긴 하지만 4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역전된 겁니다. 네, 추석 이후 계속 부동산 문제가 부정평가 1순위에 올라와 있었지만 지난주부터 법무부와 검찰 갈등 관련 직접 언급이 늘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 한국갤럽은 두 기관 수장 간 충돌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들이 임명한 대통령과 여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여론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여권에서도 미진한 검찰개혁에 실망한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여권은 공수처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는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법권 갈등 이슈와 무관하게 공고한 40% 중반을 유지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여권 내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도 공수처 연내 출범 의사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오늘 당 회의에서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당은 오늘 법사위 소위를 열고 즉각 공수처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의결을 한 뒤 다음 주 법사위 전체 회의와 정기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만 오늘 양당 대표가 공수처 합의 해결에 의견을 모이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법무부가 10일로
징계위를 연기한 이유에는 9일에 처리할 공수처도 포함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추윤 갈등으로 희석됐던 검찰개혁의 본질을 되살리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있어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네, 추윤 갈등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또다시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여론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결과에 반색하면서도 고민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자력보다는 여권의 실책과 이 윤석열 현상에 따른 반사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우선 여론조사에서 수세에 몰린 이 정부 여당이 윤 총장 징계 해임과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고 공세 수위를 높여 여론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공수처 출범 등 이 검찰 개혁과 관련이 있겠죠? 네, 우선 이번 개각에 추미애 장관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앞둔 이 시기에 추미애 장관을 교체하는 건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만큼 잠시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신 오는 10일에 열리는 징계위 결과가 나온 뒤 이에 대한 민심을 살펴보고 추 장관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 등 이런 제도적 정비를 마친 뒤에 연말 개각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만 윤 총장 징계위가 지연되면서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것을 보고 개각 시기를 앞당긴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쇄신성 개각을 단행하는 건 그간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과는 맞지 않는 만큼 여권의 위기감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징계위 발표 이후에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윤 총장이 공정성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징계위에 해임 의결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논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해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과 여권에는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11일 이후에는 추 장관의 거취를 결단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징계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특히 측근 사망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오영훈 비서실장을 통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고인을 애도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이 대표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다만 고인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데 대해 민주당은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비극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다며 민주당과 검찰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과 복지부, 교육부와 3원 생중계로 코로나19 방역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2.5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를 조치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연말연시 철저한 국민생활 방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조 3천억 원 규모의 백신 구매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백신 구매를 서둘러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하고 공권력에 폭력적 대응을 했다며 경찰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노총이 올 2월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국회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어 정부가 광복절, 개천절 집회와 달리 민노총 집회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내로남불 방역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4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인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어젯밤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야권에선 고인의 죽음을 검찰 공격에 이용해선 안 된다며 반박에 나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검찰이 하는 행태는요, 노무현 대통령부터 해서 이낙연 대표의 이부 실장 여기까지 똑같은 행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어요. 민주당 5선의 중진인 서른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냐면서 검찰 수사에 반발했습니다. 이 부실장은 지난 4월 총선 전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대납 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부실장을 과도하게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설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부터 이번 사안까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마저 검찰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하냐면서 누가 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한 충심에서 혼자 모든 걸 안고 간다는 안타까운 죽음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측근의 사망 소식에 이낙연 대표는 오늘 슬픔을 누를 길 없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야권도 애도의 목소리를 냈지만 수사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타까운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차기 대선이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으로의 복귀를 기다리며 숨을 고르고 있는 또 한 명의 야권 장룡이 있습니다. 바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인데요. 홍 의원이 어제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홍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참으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최근 자신의 복당에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낸 데 대한 반응인데요. 주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의 복당 관련 질문에 상당 기간 어렵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30, 40대 여성이나 화이트 칼라층의 비호감도가 높아 복당은 당의 분열로 연결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런 모습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정치 앞에선 사람의 도리도 인간의 정리도 없다며 나는 사람의 도리상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당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줄 것으로 여태 착각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를 향해서 두 번이나 탈당해서 복당한 분 말씀치고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30, 40대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하나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도 SNS를 통해 당을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켰으면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며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주 원내대표를 저격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초선 모임에서 강연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홍 의원. 과연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반대 의견을 뚫고 복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전국 속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난 지 하루 만인 오늘 한국사 20번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수험생들과 누리꾼들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논란이 된 한국사 20번 문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보기로 주어지고 해당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고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객관식으로 제시된 선택지였습니다. 정답인 5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를 제외하고 1번부터 4번 선택지가 모두 현대사와는 무관한 내용이어서 3점짜리 문제가 지나치게 쉽게 출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참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문학을 공유하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정권 정책 홍보란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출제자의 정치적인 의도가 전달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댓글이 달리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출제를 이따위로 하냐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노태우 정부 때 일인데 현 정부와 연계해서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건 과민 반응 같다고 선을 그으며 고생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보너스 문제였다고 너그럽게 봐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능 출제본부는 한국사 영역에 대해서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쉬워서 논란인 20번 문제. 과연 수험생들은 모두 정답을 맞췄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있었던 개각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국토부하고 복지부는 3년 6개월 만에 개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각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총리께서 한 연말쯤에서 한 2-3단계로 나눠서 개각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던 바 있고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첫 번째 개각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보면 한 3년 6개월 정도 장관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사실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가 상당 정도에 달한 분들 조금 교체시켜서 뭔가 좀 여유를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네. 보건복지부나 국토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 같고요. 또 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설수를 포함해서 업무 능력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 이제 정부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여론이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감안이 돼서 이번 개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한두 번 조금씩 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소폭의 개각이 더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주시는군요. 네, 이번 개각 어떻습니까? 네, 통상 개각을 하면 민심을 좀 새롭게 해서 그 정부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신뢰도를 올리는 그런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개각하면 별로 감동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국토부 장관이 아마 가장 주목이 되는 거죠. 김현미 이제 장관이 그동안 구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해가지고 빵또아네트 별명도 얻었는데 24번, 24번의 부동산 정책, 24전 24패라는 불명예를 안고 이제 퇴진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국민이 새로 오는 장관, 물론 인사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지만 새로 오는 장관을 통해서 정책 변화의 메시지를 기대하거나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댓글들 달린 거 보시면요, 김현미보다 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분은 그동안에 쭉 이야기한 것들을 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신속하고 잘 됐다, 이런 입장이고, 조세 정책 또 임대료 규제를 더 해야 한다. 심지어는 임차인한테 이 3년 계약갱신 청구권 또 3년에서 6년 거주하게 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분이라서 아파트 값이 더 오르겠네,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냉소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민심의 어떤 변화를 주겠다는 개각의 의도가 있었다면 저는 실패한 거라고 보고, 다만 한 가지, 김현미 장관의 좀 헛소리 안 듣게 돼서 국민이 다행인 점이 있겠다. 그다음에 이종욱 여성부 장관, 이분도 역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세금 838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 세금이 우리 국민이 성인지 학습할 그런 비용인 것처럼 말해서 또 빈축을 샀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투명인간 취급당했잖아요. 질문 한번 못 받았는데, 이런 분들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분들 얼굴 보면서 우라통이 이렇게 터지는 거를 안 보게 돼서는 다행인 측면이 있지만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대로 놔둔 의도 짐작은 갑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를 해야 될 때까지 네. 놔둘 것 같은데 아직 민심을 대통령께서 못 잊고 개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임 결정이 나면서 추가 개각 여부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언제쯤으로 전망을 하시고 또 그때는 박영선 장관과 추 장관이 포함이 될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2차 개각이 있다면 두 분은 아마 바뀔 가능성이 커요.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징계위원회가 또 연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총장이 일단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도 냈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그거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찌됐든 일단 그 문제가 마무리되면 개각이 될까요? 어찌됐든 가처분 신청하고는 무관하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전면에 나선 지금 형국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차관을 바로 공석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10일 징계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제청이 되고 대통령이 제거하고 이런 수순이 마무리된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 자진 사퇴 형식이든 이런 식으로 물러나겠죠. 그리고 이제 박영선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경우는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고 뭐 물밑에서도 움직이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제 사의 표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실 걸로 봅니다. 네. 추가 개각과 관련한 전망. 예, 아마 박 장관께서는 이제 아마 다음번 개각에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요. 내년 서울시장 출마 의지가 대단히 강한 걸로 이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추 장관 같은 경우는 방금 이상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잠정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리고 공수처 출범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아마 개각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지지율이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개각을 통해서 좀 여론이 반등될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론에 대해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의 흐름은 지금 법원에 이제 결정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조치, 직무배제 조치, 징계 청구 이게 일단 절차적으로 많은 흠결이 있어서 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결정문에도 실렸단 말이죠. 그다음에 법원의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 청구,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고 지적을 만장일치로 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민심 악화의 큰 요인이고 또 부동산 실패 이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바꿨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국토부 장관, 바뀌는 장관을 통해서 정책 변화의 의지를 국민이 읽지 못한다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해임 또는 면직, 소위 찍어내기 위해서 그 수순을 계속 지금 밟고 있잖아요.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민심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여론조사 흐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등은 물론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최근 지난주 또 이번 주 여론조사가 대통령 지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의 기본적인 애정은 현재의 정부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갈등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일방적인 이 어떤 압력이랄까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엊그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이 갈등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게 가장 이제 결정적인 문제고, 그 과정에서 큰 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모습이랄까 자세,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게 환자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좀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얼마만큼 신속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정부가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정부가 백신을 얼마만큼 빨리 가져와서 국내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회복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윤 갈등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또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했고요. 또 징계위도 말씀하신 대로 10일로 연계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약간 속도를 늦추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일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검사징계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법 규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소송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장관이 총장을 너무 지나치게 힘으로써 억누르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 대통령께서 인식하시고 철저하게 절차적인 공정성을 준수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네. 법무부에서도 대통령의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준수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실제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징계 과정에 대한 어떤 행정 소송에서 또 이 현 정부에 대한 정무적인 어떤 지지도 면에서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의원님. 이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검사징계법상 이미 말씀하신 대로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니까 징계위원회 소집일을 늦출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어요. 이미 윤석열 총장을 징계위에 해부한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지적을 했지만 이 회부하는 과정에 많은 불탈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무시하고 만약에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윤석열 총장은 본안 소송은 별도로 하면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번처럼 좀 빨리 나오는 거죠. 직무 배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처럼. 네. 그때도 또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징계 철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 징계하고 싶다면 징계 사유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징계 사유가 어떤 겁니까? 이 소위 말해서 위법 행위의 명확성, 중대성, 그 위법 행위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지금 6가지 사유를 추미애 장관이 내걸었고 추가로 판사 관련 문건을 내놨지만 판사 관련 문건이 제일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6가지는 이미 허접하다고 지적을 받고 네. 크게 다뤄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판사 관련 문건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일했던 이정화 검사가 이게 법리 검토해봤더니 제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법원 쪽에서도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거 별 문제 없어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법원으로 가죠. 가처분 신청할 경우에 정부가 질 경우는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징계 철회를 하고 추미애 장관은 경질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영구 법무차관을 임명했는데 이 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분, 월성원전 네.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 했던 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소위 코드 맞는 분을 했는데 이분이 오늘 지금 국회에서 문자 이렇게 보내는 거 아마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징계법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낸 거에 대해서 이 초식은 뭐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미 마음속으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예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이런 분을 징계위에 넣는다. 징계위원장을 안 맡는다고 해서 징계위원으로 넣으면 이해충돌의 문제 당연히 윤석열 총장 쪽에서 기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수를 두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징계위원회가 어쨌든 현재는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징계가 예상이 될 중징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오늘 이영구 법무차관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그렇군요. 텔레그램 방에 있는 문자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추 장관은 기본적으로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아마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제 평가가 되고 예상이 되는데 네. 대통령께서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은 예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뭘 목표로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징계위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적정하게 결정을 하고 나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어서 그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으로 선정돼서 들어갈 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통령으로서 의지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징계 사유가 되는지 된다면 어느 정도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해라. 아마 그런 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짧게- 말씀 한 네. 말씀만 더 덧붙이면 만약에 징계가 열려서 정말 경징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정권은 또 타격을 받아요. 아니 경징계 하려고 이런 사단을 그동안 이렇게 일으켰느냐. 그 지금 고기영 법무부 차관 그만뒀잖아요. 김옥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그만뒀고 소위 말해서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그만뒀는데 왜냐. 그리고 전국의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경징계가 나오면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추미애 장관이 이 사단을 일으켰느냐. 이 정권은 다시 한번 또 욕을 먹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딜레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진다면은 또 윤 총장이 반발해서 법적인 절차에 돌입을 할 테고 또 그렇게 되면 정권에 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돌파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특별한 돌파구는 이미 쉽게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출구 전략 뭐 없다고 보시는군요. 사실은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중요한 것은 최대한 겸손한 태도와 자세,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강조한 공정한 과정.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일정 부분은 지금 추 장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추 장관 책임이 결국은 범 여권 전체의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나쁜 결과에 이르렀긴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얼마만큼 겸손한 언어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어떤 과정을 밟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 외통수의 어려운 상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공정하게, 겸손하게 예,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역발상을 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무 감각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딱 솔루션이 하나,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딱 철회하는 겁니다. 철회하고 본인은 사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 내가 무리수를 뒀다. 그 무리수 때문에 이 전국의 검사들이 다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또 일부 검사들이 고위 검사들이 사직을 하게 됐고 돌이켜보니 내가 좀 부족했고 무리수를 뒀다. 이러면 아마 민심이 마지막에 그래도 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목격을 해왔지만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심은 더 악화되는 길로 가는 거죠. 네, 결국 징계위원회는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옵티머스 관련해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이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 이모 부실장입니다. 어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권에서는 좀 검찰의 과잉 수사 때문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망 사실을 이제 보고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네. 그 실종 사실은 보고를 대검 반부패부장 신성식 부장 친여 성향의 검사 아닙니까? 보고 안 했어요. 사망한 다음에 보고를 했고 보고 받고 나서 혹시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인권 침해 같은 어떤 압박이 있었느냐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누가 지금 책임자입니까? 이 정부의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검사인
이성윤 지검장이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을 원래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본인이 하겠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확인해야죠. 만약에 불미스럽게 검찰이 소위 말해서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나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입회를 했을 거고요. 또 아마 조사받는 걸 영상으로도 담아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민주당의 서른 의원 같은 분이 검찰의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서른 의원의 의도는 뭐냐?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식으로 마치 이야기하는 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민심이 우호적으로 가 있는 거를 어떻게 좀 바꿔보려는 일종의 의도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그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른 의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런 지적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한데요. 이 영상 자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그거를 검찰이 공개할 수는 없는 게 그러면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라든지 수사 기밀 공표 문제가 되니까 검찰이 그걸 공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아마 이게 강압 수사는 아마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에게 이 부분 확인해 보라 그랬으니까 그 확인 결과를 아마 이제 그 부분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알겠지만 조사받는 동안에 변호사가 옆에 참여를 했었고 저녁 6시 반이 돼서 그러면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와서 더 추가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변호사랑 같이 나가서 그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일이 생겼다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아마 강압 수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감독관에게 총장이 조사 지시를 했으니까 그 과정을 아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경우에는 고인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옵티머스 사건이 비극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의 파장 어느 정도일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파장이 생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청 경내에서 자살을 했다든지 뭔가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자살을 했으면 여러 가지 조금 복합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무슨 과잉 수사 논란이 쉽게 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잠시 시끄럽다가 그냥 덮어질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이슈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국에 아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이 돌아가신 분은 매우 불행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옵티머스 사건은 사건대로 또 수사가 실체를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현 권력과 옵티머스 이 펀드 사기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그거는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찌됐든 오랫동안 자기를 도왔던 정말 최측근의 한 분이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맞짱 토론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도 아침에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일요일은 내일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영상권의 아침 기온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